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구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예.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더 심했죠. 예, 이번 주 워낙 이제 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정말 두 분을 많이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혹은 오늘장 뭐 잠깐 리뷰를 한다면요. 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빠졌었잖아요. 첫날 빼고는 뭐 화수목금 계속 다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고 코스피는 뭐 계속 지금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이제 되돌림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특정 뭐 테마 종목들 말고는요. 중간에 튀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악재를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 놓으셔야 실적 시즌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예상치 못했던 매크로적인 것들 그리고 예상했던 것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실적이 잘 안 나온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송일 매니저는 이번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미국과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주 내내 전반적으로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매파적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었는데 우리 증시는 두 가지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축인데 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기초 재료가 되는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악화된 모습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2차 전지 위주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지금 보이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와진 걸로 우리가 첫 번째는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60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6천억가량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절반 2,600억가량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도체 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앞전에 삼성전자 비롯한 다양한 전자회사들이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산 영향이 3분기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미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마냥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완만한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그래도 2,550선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야 라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2,520선까지 좀 크게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더 공포심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느 종목들이 좀 유망할지 물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도 있겠지만 추가로 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사실 유망 섹터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IT도 당연히 있고요. 뭐 반도체도 당연히 지금 계속 담아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좀 유망하게 보이는 업종들을 보면 이제 조선, 자동차 당연히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헬스케어, 방산,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일부 로봇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유망 섹터가 대부분 다 실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로봇은 뭐 사실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첨단 핵심 무슨 로봇 법 있잖아요. 예. 가칭이라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사실 6월 달까지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약간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또 한번 로봇주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하반기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코스피의 밴드를 예상하거나 뭐 전망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기도 어렵고 사실 의미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좀 보자면 2,500선 버텨낼까요? 아무래도 2,500선은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악재 두 가지가 겹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완만함을 기대해봐도 될 만한 상황이 뭐냐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악재 소멸로 판단할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도출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주변국에 비하면은 크게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추가적인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요. 또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두 분이 들고 왔던 종목들 과연 이번 주에 잘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지난주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 2차 전지 소재가 3.8% 그리고 우리 화장품이 6.52%. 와, 네. 잘 갔네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간 것부터 먼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박철수 매니저님이나 저나 누누이 계속해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섹터 중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가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보유 계실 텐데 저점에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OEM, ODM 회사가 아닙니다. OEM, ODM을 같이 겸업하고 있고 무려 생산하는 화장품이 1,600여 종입니다. 굉장히 폭이 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격까지 인증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위주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적자 전환했었는데요. 작년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차트상 바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 참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목표가 도달했을 시 다시 한번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신규 진입 고려하신 분들은 약간 지금 관망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밴드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콜마도 그렇고 이번 주에 좀 화장품주 중에 잘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걸 지켜봤다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2차 전지 소재도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네, 2차 전지 소재를 제가 오랜만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양극재 회사들은 뭐 계속 갔죠. 뭐 에코프로가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98만 원이죠, 지금? 네, 시장 대비 아주 강한 게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역시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였는데 사실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매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 손실인 기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싼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2분기는 매출액은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손절가를 제가 92,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거기까지는 계속 분할로 담아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5,000원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요.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약간 뭐 재미로 네네. 100만 원 가겠죠, 이 분위기면? 뭐 약간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수급이 반도체가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쏠릴 수 있는 게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였고 이번 주 우리가 의미 있는 게 주 후반 들어서 2차 전지 위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렇다 할 순환매가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100만 원 지금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님 질문해 주셨는데 네. 100만 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 없기 때문에 100만 원보다는 저는 다음 주를 우리가
흐름을 예상해 보자고 하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런 수급, 좋은 수급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흥미롭긴 합니다. 어디까지 과연 갈지, 어느 정도 속도로 갈지 상당히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구해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은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 섹터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임플란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제가 조만간 또 임플란트 하러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게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실적이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임플란트가 지금 그렇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잠시 후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임플란트 하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한 번씩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임플란트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 소프트웨어 굉장히 포괄적이죠. 뭐 해당 안 되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실적 위주로 포커스 두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예고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PT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박철순 매니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섹터는 임플란트입니다. 다음 주에 직접 또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특이하게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크기가 좌측 표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2023년도 전망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해왔고 2019년도와 20년도 이때만 잠시 주춤했었지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역시나 실적도 동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은 57억 불,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상국보다 큰 시장이고 과거 10년 동안 평균 한 6.4% 정도 연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산업이 바로 임플란트 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치아 탈락인이 약 40억 명인데 그중에 치료 환자가 약 2억 명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람들 보면은 그중에 한 2천만 명 정도. 그리고 연간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보면 3,3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요. 과거보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뭐 조금은 의료 후진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의료가 개발이 되고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의료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보시면 앞서 임플란트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기울기보다 훨씬 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구강의학 쪽에서는 약간 후진국에 가까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거의 잘 안 하세요. 인지도 잘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33세에서 54세 정도 되는 인구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죠. 젊은 층들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약 10%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임플란트 치료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많이 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과연 잘 가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과 수출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성장은 우리나라,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임플란트를 수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코트라에서 나온 기준인 표인데 중국 임플란트 수입 1위 국가가 진짜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임플란트를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스트라만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글로벌 고급화 전략에 가까운 이런 임플란트들은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성비 좋고 튼튼하고 저렴한 우리나라 제품들의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매출을 우리가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2분기 때 수출 금액을 봤더니 1분기 대비했을 때보다 42%, 40% 이상 고성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분기 실적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출 금액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숫자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아주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 중국 실적은 역시나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 때 살짝 주춤했다가 2분기 때 회복을 했고요. 3, 4분기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미국 시장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보니까. 다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처럼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1위 임플란트 회사가 노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그리고 덴츠플라이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좀 연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 대표 기업들의 점유율이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 우리나라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브랜드도 계속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신생 브랜드의 도약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면 마켓 쉐어가 지금 약 5% 정도 돼요. 맨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평탄하게 오다가 2020년도부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과점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관점이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디오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형 병원들이죠. DSO와 다수의 계약을 지금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디오도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은 과점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란 임플란트 시장을 좀 약간 생뚱맞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란이 굉장히 임플란트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최근까지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2023년도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동 내에서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에 가장 중동 국가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억 불이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사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란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했어요. 무려 59% 정도의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요. 이란에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핵 때문이죠. 미국과 이란이 계속 미국이 이제 이란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수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수출이.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란은 향 매출이 많았던 회사들은.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3부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회복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외교 분쟁이 조금씩 완화될 기미가 최근 들어서 좀 보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 관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교 분쟁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건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더라도 사실 지금 실적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외교 분쟁이 완화가 되게 되면 연간 이란에서만 400억에서 500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이란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점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란, 중동을 대표하는 이란까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고 임플란트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트라 자료로 보더라도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들이 최근까지 상반기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예상이 되는,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신다면 실적 시즌에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섹터를 들어봤습니다. 임플란트였고요. 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는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 미국, 인도가 아니죠. 이란 등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송일 매니저. 네, 뭐 중국도 1위, 뭐 이란도 우리나라 1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임플란트 보급률이 틀리거든요. 네네. 틀린데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 우리나라 보면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각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다 틀린데 어디 시장을 주 타겟으로 보는 기업이 좋을까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왜냐면은 인구가 워낙 또 많은 것도 있고 사실 걔네들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층들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 구매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임플란트가 계속 성장을 최근 들어 더 많이 할 것으로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성장률보다 더 가파른 성장률.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가 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우리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 사실 그 중국의 VBP가 시행이 되면서 그게 4월부터 시행됐나요?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그럼 오히려 그 정책이 임플란트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VBP가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임플란트를 좀 보급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마진은 악재거든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사실 고급화 전략을 하는 스트라우먼 같은 회사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걔네는 아예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췄어요, 거기에. 그래서 가격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피가 줄었지만 실제로 지금 큐가 늘고 있어가지고 많이 팔아서 남기는 구조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마진율을 최근까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남기기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네, 가격은 줄였지만 가격이 준 만큼 사람들의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약간의 박리담회지만 네, 파이를 맞아요. 더 넓힌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혹시 임플란트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송일 매니저 해보셨어요? 아직이요. 저도 안 해봐서 사실 이렇게 주식을 접근할 때는 제일 딱 생활에 밀접한 걸 가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회사 제품으로 하셨습니까? 회사 제품까지. 이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천차만별인가요? 잠깐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종목 걸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걸 안 가지고 왔는데 음. 네. 저는 오스템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여러 가지 뭐 앞서서 가성비로 접근하는 시장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이에 심는 거잖아요. 신체에 심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도 1등 기업 그쵸. 이렇게 찾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더 점유율을 넓히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지금 1위 기업들 비싸게 파는 기업들이 점유율이 줄고 있어요. 아까 이게 표가 아까 되게 흐려서 안 보이셨을 네. 텐데 그래서 1위 기업들 뭐 스트라우만 이런 회사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제품들이. 이런 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가격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성비 좋게 유명해도 사실 그것도 부담돼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 영향도 받을까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씹어야지 뭐 뭐 해야만 삼키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네. 그러면 싼 제품을 고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싸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 안전성은 있습니다. 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죠? 관심이 다들 없으신가 봐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뭐 채팅창도 뭐 종목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고 질문도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별점을 공개하시죠. 네, 바로. 그렇죠. 예, 자 저희 세 명이 내린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뭐 이렇게 다들 좀 좋게 주셨어요. 3개 반, 네. 민수 아나운서. 저는 뭐 딱히 악재랄 게 없긴 한데 굳이 하나 악재를 뽑아보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네. 그래서 지금 살짝 고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댓글창에서도 지금 진입을 하면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와서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3개 반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역시나 앞서서 말씀해주신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상패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탑픽 가져온 거는 아닐 테고 그러면 그게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 다음 주부터 좀 모아가면 괜찮겠는데? 라는 측면에서 4개 드렸습니다. 앞서서 PT에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임플란트 좋아요, 좋은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쏠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기를 뺐는데 실적도 좋고요. 사실 이 임플란트라고 해봐야 몇 종목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가지고 4.5개 드렸는데 글쎄요, 저도 근데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약간 기웃기웃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섹터다 해서 저는 4.5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반, 4개, 4개 반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 힌트를 들어봐야 할 텐데 몇 종목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탑픽 힌트를 들어보시죠. 네, 탑픽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5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관련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임플란트 탑픽 힌트 한번 들어봤고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을 오늘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송률 매니저의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는데 소프트웨어가 워낙 이제 여러 군데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또 섹터를 주요 섹터를 보실지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흥미 없으실 것 같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두루뭉실하게 가져왔죠. 근데 이게 사실 자세하게 보면요,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얽혀져 있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니저님이랑 제가 실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일단 앞쪽에 코스피 상장사 연결 실적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한 604개 정도 지금 통계가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사 제외하고 거의 지금 통계로 잡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작년과 재작년 비교해 놓은 표인데 자, 일단 매출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15%가량 감소를 했고요. 근데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시면요.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별 볼 일 없죠. 15조 3천억에서 15조 4천억.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을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 딴 거 필요가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반도체 중요하지만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성장 동력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약간 두루뭉실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산업군에 약간 협업 상태로 진행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골프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골프도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만 하더라도 약간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골프는 사치성 운동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건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판단하시기에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담아두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반대로 골프를 칠 줄 안다 응답한 비율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골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진짜 많이 치는데 지금 골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고 수요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골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정말 많이 치시는데 일단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54%가량 차지하는 게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에 굉장히 민감한데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절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프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분석할 때 현대차 빼놓을 수 없듯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60%를 갖고 있는 스크린 골프 1위 회사인데 골프존의 연간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다 셋 다 코로나 시국인데 저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연평균 8%에서 9%대 정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장 이용객 수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앞전에 201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통계가 나와져 있는데 굉장히 가파른 성장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이 중간에 가파른 성장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실내 스크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프장 이용객 수인데 코로나 시국에서도 골프장 이용객 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골프 산업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골프 산업 규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골프 산업 규모가 16조 769억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골프장 규모가 5조 4억입니다. 근데 스크린 골프가 그 절반 정도 차지하는 수치고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대중적인 스포츠죠. 대중적인 스포츠인데 미국 골프장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 좀 의미 있는 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떤 구간에서 꺾입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2020년과 21년 제일 코로나가 심했을 때죠. 이때만 잠깐 하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가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집이죠. 일본과도 비교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골프 시장 규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랑 비슷하게 보여도 얘네는 골프 선진국입니다. 나름대로 선진국인데 계속해서 큰 격차가 벌어졌었다가 이 격차를 따라잡았습니다. 언제? 2년 전에 따라잡았습니다. 2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 못지않게 골프 산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선방하는 게 소프트웨어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는 소프트웨어면서도 골프 쪽 위주로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송율 매니저가 가지고 온 섹터는 소프트웨어였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골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골프 치시나요? 네. 뭐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대중 없습니다. 그냥 틈나면 간다? 갈 사람이 있을 때 가는. 스크린 남자들 골프? 만나면 스크린 골프는 남자들 많이 가니까요. 네. 골프 치세요? 네, 저도. 많이 가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게임하러는 가는 것 같고 연습은 많으면 일주일 내내 갈 때도. 실제로 뭐 코로나 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골프가 뭐 좀 사치성이다 혹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간다 이런 인식이 많았다가 네. 지금은 확실히 좀 대중화된 모습인데 그래서 관련돼서 좀 오늘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PT 들으신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골프 시장이 진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종목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의류 쪽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네. 항상 정답은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골프 관련해서. 근데 사실 저는 질문할 게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좋고. 좋다고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골프 좋다라고 하셨고 민서 아나운서. 저도 어떻게든 질문을 짜내 보려고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그렇지만 해외 사업 확장에 좀 힘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도 크게 진출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미국에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필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과 판관비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쪽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미국도 미국인데 동남아, 중국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게 바로 스크린 골프 시장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이 기업들 보면요, 우리나라 국내를 약간 탄탄한 캐시카우로 잡고 계속해서 해외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더라도요, 동남아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2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게 뭐냐면은 1분기는 약간 판관비 내용도 있었고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무난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이 치십니다. 지금 이제 세 분도 다 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골프 이용객 수가 한 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50만 명이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수요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이제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 시즌에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실적과 성장 동력 이렇게 두 가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질문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폭풍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골프 산업 규모 그래프 이렇게 띄워주셨었잖아요. 원형 그래프. 거기서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골프 용품업이거든요. 네. 골프가 다들 좋다, 많이 대중화됐다라고 한다면 주식 관점에서 접근할 때 골프 용품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싫어요. 네. 왜요? 아니 맨 첫 장 보시면 여러분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실적에 나름 선방하는 섹터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영업이익률이 22%입니다. 22%인데 이제 골프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용품 뭐 채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1,000만 원을 팔더라도 많이 남는 게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업이익률을 따지자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네. 오늘 혹시 이 골프와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네네. 지금 US 오픈 시작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골프를 안 치기도 하고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은 없고 단순히 실적 시즌에 가장 부합한 가장 이제 적절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계절성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라운딩 나가기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또 US 오픈에서 그 양말 투혼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또 이게 핫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공동 1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한번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골프 방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보고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네. 요즘 테니스 쪽 많은 거 아시죠? 네네. 비슷한 접근으로 간다면 요즘 이제 골프는 이미 좀 많이 성장을 해 있고 테니스는 좀 더 후발주자로 더 많이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보면 그런데 테니스 쪽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을까요? 비슷한 근거로?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아직 그냥 상장 예비 심사 단계인데 사람들이 잘 사지도 않고 관심 없는 게 테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주변에 우리가 그냥 번화가만 가더라도요, 실내 어떻게 보면 골프 연습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수요를 비교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프 인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까지 테니스는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4명 있는데 저 빼고 다 골프를 치십니다. 여기는 골프 안 치고 테니스 칩니다. 제가 테니스 팔아서 이래서 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수요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드려놓고도 그럼 테니스 관련 종목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딱 떠오르는 게 없긴 합니다. 자, 한번 요 정도까지 질문 드려보고 그러면 이제 별점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이 생각하는 골프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점 띄워주시죠.
세 개, 네. 세 개 반, 네 개 역시나 또 반 개씩 차이가 났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전반적으로 좀 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평균치를 주고 있죠. 지금 세 개 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임플란트를 3개 반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줄 것 같았고 왜냐면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임플란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골프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을 생각해보면 2분기 실적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저한테는 아직 조금 의문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개를 빼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야 뭐 워낙 이제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골프가 핫하고 또 뭐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가지 되지 않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테니까 그래서 좀 좋게 본다라고 해서 3개 반을 드렸고요. 일단 뭐 종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없기 예. 너무 때문에 보입니다. 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지금 가격대가 너무 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연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네. 실적은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가 연저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기술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 뭐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도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토픽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몇 종목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회사고요. 뿐만이 아니라 무려 6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연저점 부근에 있고요.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약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긴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종목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골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 종목이 맞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토픽 종목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사실 임플란트도 회사가 몇 개 없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했으면은 오스템을 당연히 추천을 할 텐데 예. 지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덴티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덴티움. 네, 역시나 뭐 국내 대표 선도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도 상당히 최근까지 좋았고 지금 한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들어갈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회사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요. 약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덴티움의 2004년 매출은 90억 원인데 2022년 매출은 3,56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2%예요.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이 6%인데 얘네 회사는 22%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얘들이 영업도 잘했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잘 확보를 했고 기술도 잘 개발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중국 임플란트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임플란트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약 51.3%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도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그 VBP 관련해서 중국 정책을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악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 정책 시행이 될 때 좀 불안했었는데 잘 극복했습니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Q가 늘면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런 규제들, 정책들, 요거에 따른 악재는 아주 유연하게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높은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주요 수급들의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은요. 무려 30%대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매출 목표는 뭐 1조까지도 바라보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재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기관들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기술적 되돌림 나오는 걸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14만 8,500원부터 15만 1,500원,
밴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탑픽 종목은 덴티움이었습니다. 앞서서 그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패 8월 초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때 상패가 된다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좋게 보고 있던 분들은 역시나 뭐 그 다음 후발주자를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덴티움, 디오, 덴티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덴티움 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대다수가 좀 좋아요. 회사들이 실적 다 괜찮거든요. 우리나라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가성비 좋기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지금 임플란트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현금 부양도 좀 있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르실 때 기술적으로 고르셔야죠. 일단은 고가권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덜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종목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 사셔도 돼요. 따로 약간 따로. 여러분만의 자체 ETF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별 확실히 그러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덴티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움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율 매니저. 역시 그 종목입니까? 예, 그 종목입니다. 골프존이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80여 개 국가에서 총 매장을 9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에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골프 산업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아까 미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골프 산업 같은 경우는요. 매년 8.7%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존도 최근에 미국이 진출했고요. 저는 2분기부터는 미국발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해외 사업이 성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앞전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 가맹점 수가 86개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5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1분기에는 무려 121개 가맹점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증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 바로 골프존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은요 7,4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60억 원으로 지금 우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20% 그리고 약 11%가량 성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차트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108,000원이었습니다. 108,000원부터 106,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7,000원, 손절가는 9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종목이었습니다. 골프존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쭉 나가고 있습니다. 19만 원부터 네. 10만 원까지 오늘 네. 10만 8천 원까지 쭉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뭐 기술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괜찮은 위치인 거예요? 위치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하지만 그럼 뭘 말씀을 더 네,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9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충분히 가격의 메리트가 돋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창구를 말씀을 해주셔야 할 텐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덴티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주말에는 여러분들께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일정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송일 매니저님도요. 예,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돌입을 했는데요. 실적 좋게 예상되는 회사가 골프존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섹터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네이버 밴드 게시해둘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네이버 밴드에서 송유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2부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2부에서는 오늘 아마 시장을 보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내용들이 주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고요, GS건설 얘기도 있고요, 또 요즘에 새로 핫한 SNS죠, 스레드 관련된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다음 주를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와 송유일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임플란트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다양한 세대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수입 1위 국가는 가성비가 좋은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2분기 수출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면서 하반기 중국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란 시장의 점유율 회복도 기대가 되는 만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덴티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50%라고 하고요. 때문에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높은 영업이익률 또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또 송유일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을 받았고요. 최근 골프 시장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스크린 골프 이용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연간 골프존의 스크린 라운드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스크린 골프 사업과 관련해서 유망하게 본 건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골프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또 3년째 매년 실적이 고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데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마무리까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 몇 주 동안은 그래도 금요일에는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어서 웃으면서 만났는데 오늘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앞에서 이제 구해줘 다음 주에서 아마 이야기를 좀 했을 거니까 우리는 다음 주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재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아무래도 고용은 좀 강하다는 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뷰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웅 매니저는 일단 다음 주 CPI는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괜찮게 나올까요? 사실 뭐 CPI 부분들은 좀 그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그만큼 좀 견조하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지금도 여전히 좀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미국이 버텨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우리가 7월에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0.25DP가 한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6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와줬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7월에 대한 긴축 부분들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한 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선 반영을 해주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은 충격은 받겠지만 7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 미리 좀 선 반영을 했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 충격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 또 나왔던 FOMC 의사록을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올리려고 했던 기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앞서서 최진욱 매니저는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여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우리는 좀 마음가짐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중국과 미국에서의 지표, 특히 중국에서의 소비자 지수 발표 이후에 이런 불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고용치보다도 뭐 폭증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고용 수치가 나왔고, 예. 그리고 뭐 실업급여 청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이 없는 수준, 그리고 현재 자발적인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뭐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한 차례 더 인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상승 추세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CPI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번 주는요, 제가 일부러 리뷰를 좀 먼저 해보자고 했어요. 두 분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월요일 되자마자 이 두 종목,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공략주가 하나는 뭐 거의 상한가 갈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진욱 매니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신성 ENG였어요. 종가 기준 11.59%, 최고가 기준이 30.26%. 30.26% 이게 당일 첫날 나온 수익률이죠? 그렇죠. 월요일 날에 저도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빠르게 움직여줘가지고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가고 좀 마감을 해줬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부분들은 좀 3일째 또 조정이 한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지금 보게 되면 앞전에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급감을 해주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한 차례 좀 수급을 올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차례 좀 휴식 기간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반대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에 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신성 ENG 자체가 워낙 모멘텀이 제가 앞전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양방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현저히 지금 제한적인 부분들도 신성 ENG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충분하게 다음 주에 매수세로 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때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신규 매수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 또한 좋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공략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종가 기준 26.94%, 최고가 기준 27.20%. 아주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매니저님.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보신 거예요, 혹시? 네? 100만 원 노리고 보신 거예요? 네, 이제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조 8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크게 눌리지 않고 에코프로비엠이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 외 자동차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컨센서스 상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 2차전 지주들이 아직은 상승 추세가 더 살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시초에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과 함께 보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공매도 수량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여기 신고가에서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예. 우리가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섹터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타픽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2차 전지 내에 있지만 이런 대형주 이렇게 많이 올라온 대형주가 아니라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다음 주에 이 2차 전지 내 순환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가 또 2차 전지 내에 네, 있는 맞습니다. 종목이고 순환매를 노리자 관점이면 에코프로는 다음 주는 상승세는 좀 어려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은 어려워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다음 주도 추가 상승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여기에서 뭐 단기 악재로 눌린다고 한다면 단기로 굉장히 지금 35% 정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살짝 눌리고 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갈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아직 올라오지 않는 이 섹터 내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공략주 이번 주에 정말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또 공개되는 공략주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데 좀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 또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일부 혼조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전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일단 좋게 보십니다. 최준욱 매니저는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나온 이 잠정 실적 발표 리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실적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분기부터 제가 좀 감산이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결국엔 컨센서스를 부합을 하는 그 이상을 하는 상위치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앞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적은 수치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감에 지금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전망치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삼성전자 측에서도 지금 3분기부터는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을 또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실적 자체는 경기 침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좀 방어적인 좀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6월 디램 고정가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낸드도 보합세를 지금은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디램4 현물 가격 부분들도 혼조세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5 현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재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램4나 디램5의 현물 가격의 움직임만 딱 봐도 그만큼 지금은 실수요 부진 부분들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공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디램5보다 디램4가 지금은 수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디램5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디램5에 대한 현물가 반등이 먼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반도체 쪽은 한 차례 또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가 결국엔 지금 일부 고객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 증가가 또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은 어느 정도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디램 4나 5 그리고 낸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좀 현물가가 먼저 반등이 좀 나와주고 ASP 판가가 그 다음 좀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뭐 다음 주는 저는 좀 반도체가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부분들의 실적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단기 매물 나온 이후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램과 낸드 가격들이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적 이야기 좀 마저 더 해보자면은 저는 좀 놀랬던 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6,400억 원대였는데 이번 2분기 잠정은 6,000억 원대.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잠정 실적 자체도 지금 어느 증권사는 적자를 볼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보기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분기 때 감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일단은 효과가 지금 좀 나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재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실적 자체가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의 바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계속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PER이나 PBR을 봤을 때도 여전히 밸류상으로 좀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적만 충분하게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에 대한 매물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다 혹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지금 평단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저는 좀 비중 확대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송가름 매니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는 날 이렇게 잘 나온 날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고, 반면에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들은 오늘 혼조세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와 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전공정 장비 업체라든지 특히 후공정 업체라든지 이런 장비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가 컨센서스에서 크게 이렇게 하회하지 않는 견조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추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전공정 업체, 이제 후공정 업체 둘 다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은 다음 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두 분께 한번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반도체 안에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큰 의미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수익률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이제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으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비는 정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재냐, 부품이냐,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냐, 그게 결국 중요한 건데 두 분은 어느 쪽에 좀 키가 있다고 보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욱 매니저는 소부장 중에 어디 선택하실래요,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품 쪽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기판? 네, 기판 쪽이죠. 왜냐하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 이미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기판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바닥이 지금 찍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 5월, 6월까지도 기판 업체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7월 들어서부터, 그러니까 6월 말 들어서부터 거의 기대감이 또 많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판이 지금 반도체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판은 지금 1분기 때 이미 실적이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찍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주가가 빠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여전히 기판은 계속 안 좋을 거다, 하반기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엔 지금은 반도체랑 기판 중에 먼저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기판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나서 그다음 좀 반도체가 뒤에서 같이 좀 끌어주는 그러한 양상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도 탑픽 종목 하나 들어봐야죠. 이것도 기판에 있나요, 그러면? 아니, 탑픽 종목은 기판이 없고요. 그러면요. 근데 기판은 제가 매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판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아. 일단 탑픽은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예요? 왜냐면은 네. 지금 시장이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 개별 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에 강한 애들이 또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은 레이크 머터리얼즈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링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모델 구축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도 지금 다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품별로도 지금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탑5 안에 들 정도의 좀 그 정도의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화학 부분들의 모멘텀도 하반기 때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오히려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 큰 그림, 좀 섹터로 보면은 기판인 것 같고, 일단 종목으로 보자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소부장 중에 어디 선택해 주실래요? 뭐 소부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 업체들을 지금은 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비 쪽으로. 네, 예. 이제 레이크 머터리얼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이 패키징 업체들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네.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순환매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반도체 쪽의 탑픽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까지 들어보면서 반도체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레드 관련주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메타에서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트위터와 이제 함께 텍스트 기반 SNS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에 좀 올라타는 경우도 나름 괜찮거든요. 스레드 관련주들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단기 테마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시네요. 최진우 매니저님, 이거는 뭐 이어질 모멘텀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좋게 본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스레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오래 들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스레드 부분들이 경쟁률 부분들이 지금은 결국에 트위터보다 또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도 공유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랑은 지금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레드 자체가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결국엔 트위터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시장에 있어가지고 스레드가 얼마나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트위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사용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많이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레드로 다시 한 번 더 고객사가 좀 이동이 된다라는 관점 으로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이동 자체가 좀 빠르게 나타나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CEO 부분들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레드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트위터에서도 추가적인 무슨 뭐 재료를 낸다든지 이슈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반사이크로 인해 가지고 좀 스레드가 한 차례 또 조정이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단기성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늘 좀 광고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와이즈버즈나 뭐 클레이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타 트레이딩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중장기적인 수혜 부분들로 볼 때는 다른 업종들 밸류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현저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성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되 중장기는 저는 X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X 다음 주 정도는 어제 오로 본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쪽은 사실 뭐 종목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목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올랐던 종목들 보니까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FSN, EM넷 사실 평소에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송가람 매니저님 바로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카페24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24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군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레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튜브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우리가 뭐 TV로 보는 홈쇼핑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이 결제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이 바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카페2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 관련해서 SNS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카페24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라는 점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24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오르긴 했군요. 보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님 카페24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카페24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개별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레드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다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를 크게 달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단기로 좀 더 과열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카페24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로 굉장히 크게 과열권으로 먼저 진입을 했지만 다시 지지되는 구간이 먼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스레드 외에도 유튜브 커머스까지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11선에서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로도 시초가 이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24도 들어봤고요. 최진호 매니저님 앞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셨죠? 네. 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종목도 네,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네. 받았던 와이즈버즈를 좀 토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이제 광고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에드테크 기반에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업체인데 사실 광고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적을 이렇게 좀 잘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배경들은 깔려 있는 상황이지만 현저히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과연 하반기까지 좀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실적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갭상승이 계속 좀 나와줬죠. 네. 갭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오늘도 좀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단기간에 좀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트를 보니까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전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렇게 좀 스레드 같이 이러한 좀 대형 이슈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좀 벗어나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좀 담겨져 있던 모습 그리고 지금 갭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 이평을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해줬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 1,700원대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1,700원 매물을 과연 이번에는 충분하게 돌파를 해줄지가 좀 관건인데 앞전에도 계속 1,700원대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에는 스레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나서 테마성이 좀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1,7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위에 매물은 1,8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매물이 좀 많이 묶여있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8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가 좀 길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제 1,800원 선도, 1,700원 선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를 넘어서 1,800원 선까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관련주들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와 함께 주가도 좀 사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호흡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재라서 더 뼈아플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건설주 이 악재의 흐름 계속 이어질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5를 주셨다는 건 다음 주에 송가람 매니저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런 건설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개파락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뭐 회사 자체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주 그리고 해외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장 자체가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외에는 크게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점에서는 다음 주에는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개별주 테마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 이슈로 인한 중소형 건설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중소형 건설주들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로 시초가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에 어.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님 관점에서는 지금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 중소형 건설사들 쪽으로 불길은 좀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 이슈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보강제 자체를 굉장히 줄였다는 이 이슈 자체가 작은 이슈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단기로 이슈가 있었다가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에 관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진욱 매니저는 X 의견을 줬습니다. 당분간 계속 여기는 좀 힘들어 보이시나요? 저는 8월까지는 상단은 좀 막혀 있다. 확실하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건설주 자체를 뭐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이 부분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GS건설에서 인천 검단 주차장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은 결국에는 GS건설 본연만의 좀 개별적인 악재 부분들로 좀 받아들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도 이제 건설정은 좀 오를 들었을 텐데 지금 GS건설 필두로 해서 건설업종 전체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DL/ENC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 여파 자체가 건설 쪽을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파가 더 큰 부분들은 이번 결과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8월에 GS건설이 지금 공사 중인 83개 현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전수조사에서까지도 인천 검단같이 오히려 지금 또 악재가 하나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건설업종은 사이클이 안 돌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 밸류 자체도 괜찮고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데 굳이 건설 쪽을 좀 저가 매수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좀 비춘천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전부 다 보면은 건설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좀 재건 테마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차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하실을 더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유동성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주택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좀 다시 또 돌아와 주는지가 일단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나타내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급한 불부터 좀 끄는 게 좀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재건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건주를 제외하면은 지금 밑에 하방이 좀 깨졌어요. 그런데 현대건설 이야기를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준용 매니저님. 대형 건설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엮여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방이 깨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재건 쪽에서도 지금 딱 보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있거든요. 건설기계 이쪽인가요? 건자지 쪽이라고 하면 모듈러 주택 쪽, 이제 건자지 그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망치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지금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던가 종결이 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들어가 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얼마나 빠르게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가 되냐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약 한 60% 70% 이제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수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30%를 쌓아서 올려가지고 완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결국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저는 인프라 투자에서 충분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관점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포크레인에 대한 부분들이죠. 롤러 부분들, 이 교체 수기가 굉장히 좀 빠른 롤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진성 TEC 같은 경우 예.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옥석을 가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송가람 매니저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삼부토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우크라이나 이런 건설주 테마로 인해서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왔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술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았고 여기에서 단기 지지 라인을 지지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에 거래 대금이 늘려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섹터
히토류입니다. 미중 갈등이 점차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조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버스는 이미 지나가는 걸지 아직 찬스는 남아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준용 매니저님, 이 테마는 오래간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 하반기 때 지금 미국이 계속 탈중국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미국 쪽에서 좀 내놓았던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수출 제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 내놓을 만한 반격하던 히토류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토류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에서 점유율 한 9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좀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빠지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어디서 지금 수요 부분들을 좀 충당을 시킬 만한 대응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탈중국을 계속 압박을 해놓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내놓을 카드는 히토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품귀 현상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히토류 부분들이 광물들이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저는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테마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탈중국 강화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 소재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 쪽을 좀 버리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뭐 탈중 압박은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을 버리기는 다소 지금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히토류 쪽에 대한 개발 부분들을 유일하게 지금 중국 딱 한 국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히토류 쪽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히토류 쪽에 대한 사이클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도 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좋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송가람 매니저님, 만약에 지금 히토류를 내가 다음 주쯤에 신규 매수 조금 포트에 이제 넣는다 생각을 하면 비중은 어느 정도 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낮춘다는 네. 거는 다음 주에 팔아야 된다요?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만 사라 이건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요? 이제 제가 오를 들긴 했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앨런 의장이 중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리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갈륨 그리고 뭐 게르마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히토류라고 보기 힘든 광물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굉장히 많은 광물이고요. 그 외에 이런 광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던 것은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90% 이상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 거의 반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로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도 어느 정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힘들 수가 있겠다.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되고 충분히 또 다른 국가에서 비용 문제는 있겠지만 다시 해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중장기로 본다든지 스윙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그러나 장기로는 가져가 보는 것은 그쵸.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종목도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네, 해주시죠. 종목은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뭐 갈륨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흑연 이슈까지 나왔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나온 뭐 부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를 단기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존 히토류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유니온 머터리얼을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 이런 단기 뭐 흑연이나 갈륨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쪽에는 뭐 대장주로 불리는 유니온 머티리얼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일단 뭐 네. 페라이트 쪽에 대한 관련으로 가지고 있는 삼화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지금 페라이트 부분들은 저는 좀 이슈가 또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히토로 쪽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좀 페라이트 이슈도 또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삼화전자 자체도 오히려 좀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고 오늘 종가 마무리가 보니까 지금 단기 5일선을 딱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5일선이나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하게 한 번 더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토픽 종목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섹터 살펴볼게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 가는 놈이 가는 장세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드라이브를 D로 바꿔 또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자동차 부품. 하나, 둘, 셋.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만한 섹터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들 좀 좋게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없나라는 걸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그럼 지금 최종 매니저님 봤을 때 자동차를 좀 단기적인 추세에서 보자면 현대차와 기아차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도 의견은 그러니까 미리 여전히 판다 이런 거죠. 저는 딱히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현기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2분기 뭐 잠정 실적 부분들을 떠나서 저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들만 봐도 6월 달에도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10%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봐도 지금 완전히 생산 정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생산 정상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주가를 브레이크 걸을 만한 요소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엔 자동차들이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와 반대로 이제 완성차 업계들보다는 저런 좀 그간 좀 수혜가 좀 크지 않았던 부품사들, 네. 부품사들을 지금 좀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좀 낮아졌을 때는 그때 이제 원가 상승 부분들이라든지 뭐 비용 절감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부품사가 타격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시점부터 현기차도 필두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생산 정상화 사이클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2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부품사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 부품사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완성차 업계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모비스의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은 현기차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납품을 하는 공급사들 이런 공급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저는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자동차의 악재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조금 소수의 의견으로 나오는 이 현대차와 기아의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재고도 조금씩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할 때 나오는 인센티브도 점차 이제 평년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 더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남잖아요. 송그란 매니저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특히 네. 지금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부분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의 매출이 여기에서 이제 고 매출이 나오는지 이제 매출 대비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기차에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다른 뭐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내수 시장에서의 약진 이 부분에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에서 차량을 파는 가격이 굉장히 높죠,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이 전체 시장에서 빼놓고 볼 수는 없는 바로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시장만큼의 순이익은 나오지 않겠지만 뭐 그에 못지않은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이런 부품사들을 지금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본다면 리스크 없이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갈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종목은 LG테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단가가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LG테크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테크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이제 여전히 뭐 성화이텍을 좀 탑픽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지 않나요, 좀? 저는 지금 높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 보면은 더 간다고 봅니다. 저는. 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400만 주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가 금양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양만 이렇게 좀 터졌던 부분들인데 성화이텍이 지금 두 번째로 터져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산다는 건데 그게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말고는 딱히 뭐 살만한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성화이텍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 한번 좀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양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성화이텍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 부품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공략할 더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순환매 노리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순환매 중에서도 이번 주에 아무래도 순환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충전소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유라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라테크 매수 가격대는 1,500원에서 1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선절가 9,700원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했던 송가람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수익만 20에서 30% 기록을 했고요. 오늘 공략주는 유라테크입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진웅 매니저 또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저는 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 클래시스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로 상당히 지금 루닛하고도 비슷하게 또 굉장히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매출 부분들이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력으로 해외 쪽에 매출 잡고 있는 게 브라질 시장인데 브라질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Q단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익 사이클 부분들을 하반기 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그럼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도 밸류성을 놓고 볼 때 고평가라는 인식 자체보다는 지금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부분들을 좀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왔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900원에서 31,5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전고량이 좀 못 미치게 3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저도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매수세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쪽 보니까 수급은 엄청난 것 같고 그러면 클래시스랑 필두로 미용기기 섹터가 다음 주에 조금 매수세가 여기에 쏠릴 거라고 예상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클래시스로 따봐도 기간도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거든요. 기간 돌아서면서 연기금까지 같이 돌아섰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좀 주력 업종이었죠.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최근에 단기간 납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관점이고 예. 일단 메이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외국인만 봐도 이렇게 모아준다는 부분들이 일단 기간에 대한 매수세도 확실히 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다음 주는 미용 의료기기가 좀 조용하게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 올라가면 또 조용하게 또 네네. 잘 올라가는 섹터가 또 미용기이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트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시 오르려면 어느 정도 빠지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좀 바닥을 형성한 건가? 이 두 개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앞전에 신고가 찍었던 라인을 보면요. 대금이 정확하게 좀 많이 터져줬거든요. 대금이 많이 터져주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줬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면 기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굉장히 낙폭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지금은 지지를 잡아줬다라는 판단이 지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지금 벗어난다고 해도 3만 선은 충분히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좀 쉬었다가 충분히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 클래시스 목표가 33,500원, 손절가 2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개 섹터와 공격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는데 역시나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나눌 수 있는지 먼저 손가락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검색하시면 이 손가락 밴드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한다면 단기로 우리가 봐야 할 섹터들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단기 종목들 외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장 좀 단기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좀 헷갈리시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매니저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일단 지금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 업종들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딱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충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 장중 시황이라든지 마감 시황 부분들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좀 다양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많은 투자도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분의 네이버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만 또 헤어지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스페셜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